27일 설용수 SYS TV는 역사인식 바로 세워 나라의 미래를 정립하자. 그러니까 역사의식의 재정이 시급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시중에 2월 1일 개봉이 됐어요. 근데 한 20일 넘으면서 100만에 육박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역사 재인식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조국 전쟁은, 건국 전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사실로 찾아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 근대사,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역사는 여러 형태의 왜곡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정립함으로써 우리 기록적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김부식이라는 당시의 소위 저자가 중국의 사대주의적 사관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한국을 너무 왜소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 당시 일본의 사학자들, 즉 동경대학 역사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약 2년간 머물면서 한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 다시 또 고쳐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역사가 생겨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역사의 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근대사에서 우리 45년 해방되고 나서 3년간 격동기, 그러니까 48년 한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사실은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국사 과정에서 일그러진 모든 역사들이 지금 역사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큰 오점으로 남겨진다면 우리 역사는 영원히 바로 세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는 걱정했던 부분인데, 정말로 뭐 신의 한 수랄까요? 그 김덕영 감독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내서 수많은 그 기록들을 찾아내 가지고 약 1시간 50분에 가까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순전히 다큐멘터리 영화죠.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편집했다, 그런 얘기죠. 그 역사가 시중에 지금 영화화 돼 가지고 나와서 약 100만 관객이 나왔대요. 이 같은 시대에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기록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도 약 12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오고 영화가 영화관에서 내렸어요.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100만 관객을 동원했어요. 거기에 다행한 것은 노인들끼리 이승만을 그리우면서 볼 줄 알았는데 영화관의 한 70%가 젊은이들이에요. 또 여성들이에요. 그 상당히 아주 새로운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꿔 말하면 죽은 이승만이 되돌아 살아나온 거예요.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근대사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국은 당군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신화든 설화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고려가 있었고,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가 520년 전개됐어요. 정말로 왕조시대죠. 왕이 전권을 휘두른 시대예요. 불행하게도 1910년대 일본 합병을 당해서 불행한 역사가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36년 가까이 우리는 고통의 역사를 또 지낸 거예요.
그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김구 주석, 물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그러나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를 사실상 주역으로서 이끌어왔고, 그 안에 불행하게도 소비에트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가지고 그 혁명에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공산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때 우리도 휘말렸어요. 어쩌면 그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선두주자의 입장에 섰던 게 한국 역사에 써 있어요. 뭐 해방되던 해까지만 해도 그 국민들의 의식 속에 사회주의를 통해서 조국 독립을 찾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7, 80% 됐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는 몰라요. 다만 소수민족, 약소민족을 해방시킨다. 또 노동자, 농민에게 땅과 공장을 준다.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평등한 세상이다. 이렇게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소위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1925년에 한국에서 박은영에서 공산당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주의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좌파, 우파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박은영이가 공산당을 창설함으로 조선공산당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우리가 나라를 건전하게 지키려는 사람들과 대립돼 가지고 이 소위 좌파 우파가 생겨난 거예요. 참 이런 역사 속에서 45년 해방을 맞고 그 45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고종시대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호를 바꿨어요. 조선시대는 끝났어요. 그 바꿔 말하면 왕조는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도 공화국가입니다. 공화정. 만민공동회의에서 그 지금 종각이 있는데 거기서 연설하다가 소위 왕조를 부정했다는 조건으로 이승만은 서대문 교도소를 가고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고 총신으로 감형되고 5년 7개월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공로는 미국에서 나온 아펜셀러 등 선교사들의 공헌이 컸습니다. 고종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부분의 혜택을 받았어요. 병치료로부터 우리나라 전기를 끌어온 거, 고종이 자동차를 타게 된 거 다 선교사들의 덕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고 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에서 세워진 대학이 연세대학 아닙니까? 이화여대, 그리고 배제학당,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우리 현대의학의 시조도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광해의료원 같은 것들이. 그리고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 보성전문대학, 지금 고려대학이에요. 그건 김성수 같은 탁월한 선각자들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으로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됩니다. 그건 물론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문화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의향을 분석하고 집결하고 그 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하는 의도적 목적으로 신문 창간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 신문들도 나름대로 또 민족 계몽에, 또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공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동시에 친일적 언론을 통해서 기여한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된 조국의 분단이라는 게 와요. 그 분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식민지를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분할 점령을 해서 항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2차 대전에 소련과 미군 동맹관계로 독일, 이태리,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동맹국이에요. 소련과 미국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소련과 미국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서로 양국의 충돌을 막고 또 통치의 권한을 분할하기 위해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건 뭐 원인을 들어가 보면 좀 내용이 없잖아 있어요.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탄 폭탄 투하 계획을 세우고 만일 일본이 끝까지 저항했을 때 만주 이 북쪽에 저 버마 전선까지 나가 있는 일본 관동군이 약 100만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토로 와서 분골세신 전투를 하면 미국의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소련과 일본의 관계가 좋을 때 소련에게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라고 했고 소련은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 루즈벨트에게 소련 참전의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의 항복을 자기들이 받겠다는 거, 그 다음에 통치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소련의 의중에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은 일본에게도 러일전이 졌고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동양으로 나오는 길을 개척하려면 또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견제하고 그래서 한반도에 소위 소련의 부동항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전리품으로 대한민국을 분할해서 북쪽을 갖고자 하는 것이 소련의 의도였고 소련은 38선 이북에 주둔하면서 45년부터 벌써 민정청 장교로 왔던 스티코프에게 스탈린 지령해요. 소련의 공산국, 소비에트화된 공산국가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라. 이런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의 정치적으로 뭐 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다 정치적 쇼예요.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50 선거 전에 소련 지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김구가 일찍이 제안해놨던 남북 연석회의란 걸 평양에서 갖고 그때 남쪽의 정치 지도자로서 김기식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또 홍명일 이런 사람 불러다가 공작을 해요. 김구에게는 아주 적절한 공작을 했죠. 조선은 이미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를 꺾을 수가 없다. 당신은 남북 합작을 해서 거기 대통령으로 출마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북한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나도 밀어줄 테니 대통령은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언지를 김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46년 6월 달에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마라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것은 이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예언가적 입장에선 지도자예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을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에서 이승만이 지적을 했어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 그 미국 사람 이승만을 하나의 논객으로만 알았다가 그 책을 읽어보고 비로소 이승만을 재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승만은 벌써 이미 미국에서 학문적 높은 경지를 취득했지만 또 정치학 박사를 받을 때 국제정치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읽어요. 전부 다.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팽창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그들이 유장 전술에 의해서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인민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정복해서 소련 일성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고 북한에 48년 9월달인가요? 6월달에 갔을 때 48년 4월달에 4월 19일 날 갔을 때 김일성이 연석회의를 마치고 별도의 김씨끼리 사인회의를 했어요. 거기는 김일성, 김두봉, 여기는 김기식, 김구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는 그 4인 김씨회의를 하기 전에 열병식을 보여줘서 북한의 군사무기 체계를 그때 탱크가 벌써 240대 진열하고 있었어요. 우린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그때 김구 머리를 강하게 짓누린 것은 남쪽이 부지런히 군사무기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그때 남쪽보다 북한이 40배 더 잘 살았습니다. 모든
큰 공장들은 북한에 있었어요. 분수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흥남 비료 공장까지. 일본 사람이 전리품으로 못 가져가고 남겨놓은 것도 남쪽은 한 26억 달러고 북한은 29억 달러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력이 훨씬 세니까 어찌게 물리적으로도 남북 통일은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남북 합작정부, 통일정부를 만들면 통일정부의 대통령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50선거에 김구는 불참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재헌국회에서 약 91%의 득표로 의원들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근현대사가 있어요.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벌써 단독 정부를 세워서 남쪽을 강한 방공권을 만들어야지 국민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었지.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벌써 45년 소련 정권이 들어와서 북한을 김일성이 앞세워서 정치 공작을 시작하면서 벌써 토지개혁을 해서 공산주의적 사회를 만들어요. 기존의 체제를 좀 해체해버려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농지 문제예요. 농지를 농민에게 줘버렸다.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농토를 뺏어가지고. 거기를 대항하지 않으면 북한에 소위 공격이 왔을 때 농민들이 들고 나와서 농지를 달라고 할까 봐서 이승만은 벌써 48년 51년에 농지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48년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지주로부터 농지를 정부가 헐값에 좀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농사 지어서 5년 내에 갚아라오는 그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를 막을 때 그 농민들이 자제분들을 군대를 보내서 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처음 가진 땅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 사명감으로 6.25 전쟁을 막았던 우리 국군 용사들의 증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현명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유엔은 이미 47년 11월 달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어요. 인민이 원하는 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으라고. 근데 소련이 거부해가지고 유엔 선거인단이 북한에 못 들어간 겁니다. 5월 달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쪽만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50 남쪽만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정부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유엔은 결의를 했어요. 남한이 유일한,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합법적 국가고 북한은 괴뢰 정권이에요. 소련의 위성국가로 생겨난 거예요. 그걸 갖다 마치 분단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고 국토가 분단된 것은 미소의 분할인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영구 분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니 이미 북한은 권력이 다 소련에 의해서 결정돼 있었어요. 헌법도 소련이 만들어줬어요. 소련 정치 장교들이. 이런 역사에 왜곡된 사실 앞에 우리 젊은이들은 이승만을 무조건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보세요. 그분이 남긴 업적은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교육혁명이에요. 문명이 90%인 대한민국 국민을 거의 이승만 집권 동안에 80% 가까이 문명을 퇴치해버렸어요. 의무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그 의무교육에 의해서 깨우친 사람들이 4.19 혁명을 한 거예요. 4.19 혁명은 이승만은 그때 조병옥이 오고 둘이 출마해가 조병옥이 불의의 사고로 병이 나서 미국 월스트리트 병원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선거 안 해도 당선됐어요. 다만 런닝메이트를 만들 수 없는 제도 속에서 이기붕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 밑에 있는 내무부 장관 최인기라든지 그 경찰총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책해가지고 3.15 부정이 난 거예요. 물론 이승만이 책임이 없는 거 아니죠. 그 당시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한국전쟁을 발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왜? 계속 한국에서 미군을 주둔시켰더라면 전쟁이 안 나죠. 그런데 49년 6월까지 한국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즉각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고 모태동이 앞에 가서 군사적으로 한국을 통일을 했다 그랬고, 또 박은영이 같은 놈들이 남로당의 괴수로 있어가지고 계속 박은영이 전쟁을 추동시켰어요. 전쟁만 나면 남쪽에서 약 20만 내 30만의 지하다원이 골기해서 남쪽의 해방은 단순하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이는 겁없이 50년 6월 25일 새벽에 폭풍 전략이라는 전략을 세워서 전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을 마치 6월 25일 남침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으로서 얼버무려버리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다행히 트루만 정권 때인데 대한민국에 유엔을 보내서 한국을 또 도와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한국이 6.25를 극복할 힘이 없죠. 메가더 사령관이 다행히 9월 15일 날 50년 인천 상륙을 통해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므로 해서 북한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은 전부 지리산 또 해문산 일대로 들어가서 남부군이 형성되고 빨치산을 모집해가고 그런 한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 집권 12년 동안 전시니까 뭐 우리가 지적할 만한 사항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발췌개헌도 있고 4.4.5 파동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승만의 사명은 북진을 통해서 임시 단독 정부를 설립해서 남한 정권을 대한민국 정통사를 확보했지만 북한까지를 해방하기 위한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달픈 미국과의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51년부터 휴전이 시작됐어요. 전쟁 1년 지나고. 그 휴전은 소련이 제안했어요. 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소련 세력이 남쪽으로 확대해 나올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중국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위성국가 내지는 입술과 이빨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소련의 진출 통로가 막힌다는 걸 이미 소련이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민족을 못 넘었으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소련 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동굴아파 일대에서 소련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도 개입하지 않고 미군의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소련의 소위 한반도 진출은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나머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을 제안한 것 소련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 될 때 미군 철수를 전제라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휴전을 결사적으로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승만이 결사적으로 이번 기회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자기들이 침략을 했으니까 여기서 통일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년 10월 1일 날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것은 사실은 유엔군의 작전 권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일군 육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8선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가 너 어느 나라 군대냐? 대한민국 군대 같으면 대한민국 영토를 해보고는데 뭘 주저하고 있냐 올라가라 해서 한국군이 평양을 먼저 입성한 거예요. 미군이 양보를 해서. 유엔군이 양보했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승만은 그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 3천만 국민을 미국 원조 밑에서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매년 2억 달러씩을 미국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전 국가의 의무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성장되도록 민주주의가 뭔 줄 알게 됐어. 우리가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알게 됐다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4.19 혁명이 나서 이승만이 학생들이 데모에서 경무대를 찾아오다가 경무대 경찰에 발포해서 130명이 죽은 걸 알고 병원까지 방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쾌재를 올렸다는 거야.
내가 문명을 깨우쳐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놨더니 이 젊은이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고 독재한걸 했구나. 그래서 그로부터 열흘 만에 하야를 해버려요. 내가 책임이 있으니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병치료를 해서 하와이로 간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살아서는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통에도 대한민국의 군인 장교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 5,000명을. 그리고 학자들을, 대한민국의 유명한 머리 있는 젊은이들을 유학시켜가지고 1만 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독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자력 기술자를 양성했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끌어냈어요. 방공포로를 석방시켜가지고 미국을 압력했어요. 지금은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 작전을 세웠어요. 에버레디라는 작전이에요. 완전히 제거해라. 소위 이승만을 감금시켜 놓고 군을 유엔군 산하에 명령권을 합참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비상계획령을 발동하고 정치체제를 바꿔라. 그게 미국의 에버레디 전략이에요. 미국은 그걸 뛰어넘는, 이승만은 그걸 뛰어넘는 미국의 아이젠호를 읽었어요. 미국에게 아이젠호가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공산주의 속에 안 가겠다는 군대들을 자유롭게 석방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헌병대를 명령해가지고 포로 수용소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미군의 고춧가루를 헌병을 뿌려가지고 암암리에 약 26,000명을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떠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3국을 가가지고 저 남미의 파라과이 같은 데로 가서 미국을 다시 가서 재미동포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미 이승만에 의해서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는 옥중에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인권과 민주와 자유가 이 땅에 주어진다는 걸 알고 기독교 입국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신통일한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주 대단히 위대한 정말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을 때 새로운 남북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사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로는 복음통일 이런 말을 써요. 그런 형식에서는 안 돼. 진실로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문 총재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사탄의 괴수로 알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는, 그들을 승리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성공연합이 생긴 거예요. 성공,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말을 최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나 이런 학계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비판할 생각을 안 해요. 북한에 지금 그 주체 철학이니 성군 정치니 김정은 인민대중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북한은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 그 위에 소위 10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강령. 소위 그 수령 옹호를 위한 지도원칙이야. 마치 기독교의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북한인들의 사상을,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탈북인들에게도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모순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성립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바로 돌아와요, 머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행히 건국전쟁이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면, 여러분 저 54년에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국빈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캠프 데이비드 갈 텐가요? 국빈, 그 이전인가요? 국빈 대우를 받고 갔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건 대단한 거예요. 54년에 뉴욕에서 100만 인파가 몰려가지고 이승만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미군 의회 연설, 이런 연설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잡고 한국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외쳤어요. 우리는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정식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아서 국가로 인정된 것은 유엔이 인정했고 국제사회가 인정했고 지금 200여국이 우리를 승인했어요. 남북한이 동시 수교한 나라가 한 157개국 되지만 200개국이 넘어요. 그런 나라가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민주화의 선진국가, 산업화의 선진국가, 사실 경제대국이 됐어요. 만일 이런 기반을 이승만에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런 이승만을 독재자로 완전히 아주 친일파로, 이승만 친일파입니다. 독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 라인을 선포함으로써 독도가 돌아온 거예요. 일본 땅으로 남아있다가. 미국도 그 사실은 어물어물하니 해가지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그랬잖아요. 한국을 대한민국에다 아주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제어해버렸기 때문에 대만하고. 그래서 공산당이 침범한 거 아니에요. 한국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을 가졌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예요. 정부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영토, 국민은 일본의 식민지인데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임시정부야. 그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어요. 미국 조지 워싱턴보다 훨씬 위대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대한민국의 단독정부라도 세워서 나라의 힘을 길러가지고 북한을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이미 46년 6월 달에 정읍발언을 통해서 그 운을 띄웠던 거예요. 그걸 북한이 알고 김구 선생 같은 그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을, 김구 같은 분을, 박은영이 같은 분을 데려다가 공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휘둘렸던 것이 김구 선생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소위 영구 분단을 주장하면서 이승만과 등을 돌렸던 불행한 시대가 있었고 불행한 돌아가심이 있었지만은 그분의 애국심을 조금 더 흠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분의 소위 한반도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은 애국심이 누가 나무래겠어요. 그러나 이승만처럼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만이 있기 때문에 이 건국사라도 바로 세워서 건국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 공과가 있어요. 지금 모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그 방부제 발라 누워있는 거 보세요. 8천만을 주겠는데도. 진시황 이래로 가장 큰 중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가 모 대통령이라고 그들은 추앙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등소평이 따라오고 지금 시진핑 어설픈 짓거리하다 지금 중국이 쫄딱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회에 더 이상 역사 논쟁을 종식시키는 역사 정립의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